이제 당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볼 학생들이 많진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좀 보는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얼른 2강 안에 나머지 부분을 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12강의 3번입니다. 학교가 수년간 수많은 돈을 썼지만 선진 세계에서의 교육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옛 방식으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옛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죠. 어떤 혁신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돈을 써서 디지털 도구 혁신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학교에 가면은 힘과 자유가 박탈돼 버린다라고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해봤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표현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기술 혁신, 디지털 도구를 갖다가 더 다루기 힘들고 덜 일차원적이며 더 자기 조직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자기 조직적인 방법은 그냥 눈치껏 좋은 말이니까 디지털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덜 1차원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다차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다루기 힘들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바로 뭘 말하겠습니까? 디지털 도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냥 안 좋게 보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디지털 도구가 학교에서는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껏 가봤자 뭐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마지막 표현만 좀 주의하세요. 사람들이 개인적 이런 기술적 도구를 갖다가 디지털 도구를 갖다가 개인적 도구가 아니라 제도적 교육 도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다 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제도적 교육 도구가 아니라 개인적 도구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아직은 학교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12강의 4번입니다. 창의력은 배양기를 가질 때, 배양기가 여기서는 인큐베이션이 나왔어요.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인큐베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양기 때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업무에 통합시키기 어려운 시간이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통합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다 표현을 2가지를 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 시간을 가져야 창의적이고 신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동안 뭐 예시로 이제 30분 낮잠 자는 걸 도피의 시간이라고 되게 죄책감을 느껴왔는데 실은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14강의 1번입니다. 러다이트가 기술을 반대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라고 했는데요. 러다이트 이제 금방 떠올릴 거예요. 러다이트가요 기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술로 인한 경제 현실을 반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 옛날 예시를 보면 옛날에는 장인이 자기 속대로 물건 만들고 가격도 자기가 정했어요. 근데 어떤 산업화와 대량 생산, 어떤 경제 현실이 기술이 들어오는 거죠. 이 기술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산업화와 대량 생산을 통하다 보니까 장인들이 자기 속도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율성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러다이터들이 기계가 자신의 생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기술로 인한 현실을 반대한다는 그런 쉬운 내용입니다. 14강 2번입니다. 묘하게 어렵습니다. 자유시장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부정적 외부성 나왔고요. 긍정적 외부성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외부성은 많이 만들고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는 거는 적게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써놨을걸요? 네. 부정적 외부성을 가진 상품이라는 건 내가 상품을 만들었을 때 안 좋은 거,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외부로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 마이너스적 요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만들어도 됩니다. 예시로는 소음 문제가 나왔잖아요. 소음을 내가 만들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그냥 시끄러우면 알아서 방음벽 사서 만들면 되니까. 이걸 말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외부성은 좋은 거를 우리가 지출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지문에서는 가로등 나오죠? 내가 굳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가로등 불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임승차죠? 너도 나도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 안 하게 돼버려요. 아무도 대가를 지불 안 하면 돈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가로등 불빛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상품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결책은 결국 정부가 개입하자는 건데 후자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나옵니다. 후자 아까 그 무임승차 가로등에 대한 예시죠.
국가가 공공재의 공급자가 됐다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공급을 하고 그냥 세금으로 한꺼번에 돈을 걷어버리자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렇게 오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법화 시키는 거죠. 이것도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오염을 불법화 시켜서 오염시킨 당사자가 벌금 물게 하자. 남들이 그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벌금을 물게 하자라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4강의 4번입니다. 현대 생활은 시간은 압축되어 가고 공간은 장소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장됐다는 건데요. 그냥 요즘 시대를 떠올리면 돼요. 인터넷 발달돼 있고 교통수단 발달돼 있죠. 아무리 먼 지역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의미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압축되어진다는 표현이 금방 가버리니까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요소로 이제 공공장소가 나오고요. 공공장소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용이한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촉진하는 그런 상업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 같은 거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뭐, 용이한 접근성이나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넓은 지역을 갖다 한 지역처럼 여기는 꼴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구를 한 마을처럼 지구촌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걸 한 지역처럼 봐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기반으로 해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세계 동네마다 이마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슈퍼가 아니고 이마트가 생겼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봉동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생겨요. 그러면은, 용봉동은 용봉동만의 문화가 있는 슈퍼가 있으면 좋은데, 이마트라는 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마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마트 본사의 어떤 통제 규약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저마다의 규약을 따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뭘 역사적이고요. 그 지역의 특징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지역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개별적인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압축되어지고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어진다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고유성이나 특이성이 상실되는 것이고 현지인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기껏 노력해야 겨우 어떤 진정한 의미의 장소에 대한 의미는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구촌화 되면서 지역적인 특색이 사라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5강의 4번입니다. 원래 문제가 문장 삽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문장을 갖다가 잘못 따왔어요. 근데 이제 해석은 맞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국민, 특히 미국인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는 도덕적인 이야기에 반응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거꾸로 얘기할게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 안 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선, 악을 구별하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악 구별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도덕과 공적인 도덕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시로는 사적인 도덕은 국내적인 문제, 공적인 도덕은 약간 외교정책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이 도덕성이 둘 다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엇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시가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는 전문가라고 나오는데요. 뭐 정부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적인 부분이니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금을 긴축하는 걸 안 좋게 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소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 사적인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돈을 더 쓰자는 말이냐, 돈을 아끼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비를 줄이자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랑 시민 의견이 엇갈리죠. 정부는 돈을 더 써야 된다. 시민은 돈을 더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시민의 입장이 또 갈려요. 시민의 입장에서 대학 자금을 위한 이런 공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대출을 하는 등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또 돈을 소비하려고 해요. 아까 위에서는 소비를 줄이자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적인 부분에서는 소비를 하자라고 하고요. 사적인 부분에서는 또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 내용을 더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찝찝하다고 밑에 표현했죠.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쉬운 내용입니다. 영장류의 의사소통 체계를 보니 원숭이, 유인원, 인관으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오히려 유인원이 원숭이의 진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인원이 원숭이보다 더 제한적이고 덜 복잡한 소통 체계를 가졌다고 두 가지 표현 나왔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뒤에 보시면 유인원은 왜 그래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요. 근데 반면에 원숭이는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하죠. 그만큼 조심해야 될 상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는 지칭 신호음이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어요. 언어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원숭이 입장에서는. 근데 유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포식자에 덜 취약합니다. 이 표현도 좀 주의해서 보시고, 포식자에 덜 취약하기 때문에 지칭 신호음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원은 뭐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진 않고, 의사소통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여전히 어떤 몸짓으로 학습되어지는 게 좀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유인원에 있어서 언어라는 건 상징적이거나 관례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겠죠. 원숭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나 원숭이는 언어가 상징적이고 관례화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중간 단계인 이 유인원에 있어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강의 1번입니다. 내용이 짧죠? 금방 나옵니다. 초점이 완전히 벗어난 사진을 화면에 비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이 선명해지는 실험이죠. 그런데 아직 초점이 완전히 벗어나서 화면이 흐릿한데 가장 먼저 사진이 뭔지 알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정답이 틀렸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답을 바꾸면 되는데, 결국은 가장 먼저 답을 얘기했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정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의 특징인가 봐요.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취소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생각했는데 그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늦게 대답을 한 사람은 원래부터 한참 생각하고 뒤늦게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 선택이 맞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쉽죠? 17강의 C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환경 문제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만연한 특성 때문에 훌륭한 과학과 훌륭한 규제의 기준 사이에 긴장이 있다. 말은 어렵게 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 어떤 환경에 오염을 끼치니까 규제를 해야겠죠.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는요, 여기 나오죠. 시기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행해져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확실할 수가 없죠. 과학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과학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과학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이 환경적 규제의 타이밍이 늦춰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정교함이 없다고 규제를 비난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아까 나오네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이제 한참 기다려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가면은요, 분명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규제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경제 개발을 늦춰버리거나 발전과 충돌해버린다면 비난을 받을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그 규제를 제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타이밍이 맞으면 과학적 정교함이 없다고 욕을 먹고, 과학적 정교함을 맞게 해버리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손해를 끼친 상황이라면 규제를 제한하기가 어려워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1의 21번입니다. 행복을 증가시키는, 이것도 쉽네요. 행복을 증가시키는 습관을 형성하려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습관화가 또 문제. 행복을 습관화시키는데 문제는 습관화가 문제라는 거죠. 라임이 나쁘지 않네요. 자, 습관화의 특징은요, 긍정적인 걸 더 빨리 습관화합니다. 뭐 안 좋은 걸 습관화시키진 않죠. 뭐 밥 먹고 체하는 게 빨리 습관화 되진 않잖아요. 밥을 먹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기분 좋은 걸 더 빨리 습관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습관화된다는 건요, 지루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문장 합치면 긍정적인 것이 빨리 지루해진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했더니 이 똑같은 방식의 습관을 반복할 게 아니라 습관을 다양화시키자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일상적인 계속 똑같은 습관을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습관을 다양화시키자라고 했고요. 다시 행복을 증가시키는 이 습관의 정의를 확대시켰다고 해요. 습관의 정의를 확대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습관화는 돼 있어요. 그 습관의 특징이 뭐예요? 행동의 자동적인 시작,
무의식적인 거죠.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거 무의식적인 거죠. 이런 습관화했다가 다양화하도록 의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두 개 짬뽕되는 겁니다. 무의식과 의식을 짬뽕해서 자동적인 시작했다가 다양화시키려는 의식을 짬뽕해서 어떤 다양한 습관화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내용입니다. 테스트 1 29번입니다. 현대과학은 명백하게 서구적인 전통에서 나왔대요. 현대과학은 서구에서 나왔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리스 사상의 특정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로 대상을 정리해버리는 아리스토텔레스식. 이게 바로 이제 현대과학의 어떤 근원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양자택일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애매한 거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도 저도, 이 현대과학의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도 있지 않냐, 중간의 것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뒤에서부터 보실게요. 이런 뭐라죠? 과학적인 사고는 후천적인 겁니다. 문화적 전통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가 아니라 과학적 사고가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과학적인 사고는 후천적인 것이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요? 교사는 과학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학생들이 분류를 접하도록 해줘야 한다.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테스트 1의 30번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인식의 보존 상태에 축적해온 생각을 통해 현실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존한 생각들을 통해서 현실을 본다. 더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본다라고 보면 돼요.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데요. 새로운 생각을 접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이 들면 이제 보존 상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보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요구가 되겠죠. 그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여과시킨다는 표현도 되고요. 걸릴 것인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가.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뭐 저는 이제 설명할 때는 A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싫어하는 정치인 A를 싫어해요. 근데 상대방은 A를 좋아한대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머릿속에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아까 A라는 정치인 싫어했으니까 그 A라는 정치인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보존 상태에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나는 A라는 정치인이 싫어라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있던 보존 상태에 저장되어 있던 그 경험에서 나온 모든 예시들, A를 싫어했던 모든 예시들이 다 끌고 나와진다는 거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보존 상태가 어떤 생각을 갖다 축적해 온다 이 말이 되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생각은 굳이 기억에 보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테스트 1의 34번입니다. 사회적 영역 이론은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뗄 수 없는 상호적인 관계를 여긴다고 했어요. 사회적 영역 이론은 그냥 정의주의랑 같다 보면 돼. 정의주의는 딱 이름만 봐도 정의주의, 정이 있다는 거죠. 정이 있다는 건 결국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감정을 갖다 신경 쓰는 주의가 바로 정의주의, 사회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주의나 사회적 영역 이론 입장에서는 감정과 도덕적인 판단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론 판단은 피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론 판단은 그냥 순수 과학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정의 없는 거. 그래서 이 사회적 영역 이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이랑 추론을 별개로 보는 걸 거짓 이분법이라 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감정과 추론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우선시 되어지니까요.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말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 나왔는데요.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구성 요소이고 감정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자신이 이제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서 타인의 감정을 토대로 도덕적 판단이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되냐면요. 1번 보세요. 감정을 토대로 내 감정을 토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은 도덕적 판단에 계속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도덕적 판단에 끊임없이 내 감정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또한 기반으로 해서 도덕적 판단이 올라온다는 거죠. 뭐 얼터구니 없지만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토대로 도덕적 판단이 형성되는 건데 끊임없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1의 36번입니다. 소크라테스, 테스형이죠.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뛰어난 원로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 놓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갖다 물어보죠. 대답을 못 하겠죠. 그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원로들을.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철학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직접적으로 이 구경꾼들 젊은이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본인들도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철학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로를 말하겠죠. 원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을 집중하는데요. 젊은이들은 또 그걸 보면서 좀 더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좀 더 철학에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고 철학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참여 원로드 입장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굴욕당했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자리를 뜬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1의 38번입니다. 이거 생산자 책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생산자 책임은 책임 배분에 대한 법적 원칙을 반영한 거라고 뭐 법적으로 되게 멋있는 척 했는데요. 그냥 뭐가 정답이에요? 생산자가 다 책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수능 시정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자,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돼요. 생산할 때도 봐보세요. 생산할 때도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부정적 앞에서 나왔죠? 부정적 외부성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성이 아까 뭐였는데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갖다가 남한테 그냥 그 책임을 돌려버리는 게 바로 부정적 외부성이었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제조 과정과 생산 끝나고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이 폐기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제조 과정에 있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심지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사전 허가 제도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 과정에서 해를 끼치는 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 만드는 것이 유해한 거, 다 생산자가 책임이다라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생산자 책임의 종류로 3가지가 나왔으니까 뭐 문장 배열로 나와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테스트 1의 40번입니다. 이것도 내용 쉬워요. 과학 생산성이 절정에 이른 나이가, 발음하기 어렵네요. 과학 생산성이 절정에 이른 나이가 옛날에는 25세면 절정을 이뤘는데 1960년 왔더니 37세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인 영역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정교화하는 속도가 감소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어떤 업적이 점점 늦은 나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깨우치는 게 많아졌는데 지금은 과학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 깨우치고 나서 절정에 이르려면 늦은 나이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식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발전해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절반에 걸쳐서 경력이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25세에 결정을 이뤘으면 나중에 어떤 기술 혁신이 또 이루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37세에 결정을 이루어내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기술 혁신이나 생산량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스트 1의 41번, 42번입니다. 개발도상국 나왔고요.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먼저 보세요. 생산자는 되게 많은데 또 널리 퍼져 있어요. 몰아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개발도상국은 자금도 딸리고요. 그걸 갖다 관리할 인력도 불충분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심지어 옛날식 규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 다루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나옵니다.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거죠.
설명 들으세요. 자, 소비자는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좀 더 비싸요. 이 프리미엄 가격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 친환경 음식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해서 친환경 인증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친환경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생산자들이 늘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타리카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요. 여기 밑인데. 자, 코스타리카는 어떤 예시냐면, 물론 주변 상황에서는 환경적 피해는 끼쳐도 괜찮으니까 비용 낮춰라라는 압박이 있긴 한데, 막상 유기농으로 생산해봤더니 나가는 건 많아요. 인건비도 꽤 높고요. 화학비를 못 쓰니까 수확량도 적죠. 그 다음에 연간 이제 계속 감시해야 되는 어떤 비용도 높아요. 마냥 안 좋은 내용만 있는데 결국 환경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내용이 안 나왔어도 환경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으면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돈을 더 내고 이걸 사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 관행을 장려하기보다는 했는데요. 원래 긍정적 관행을 장려하는 거 왜요? 친환경이니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유기농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관행 때문이 아니고 그냥 부정적 관행을 예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정적 관행이라는 건 뭐예요? 살충제나 화학비료를 쓰는 이런 부정적인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농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테스트 2의 31번입니다. 개념적으로란 말 냅두고 비판적으로 또는 비평적으로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내용과 형식은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시가 바로 나와요.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실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빈라덴을 사살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내용,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씹으면 안 되죠. 선생님이 방송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빈라덴을 사살하는 내용,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저 말 끝나면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산 감독관께서는 문제지를 소원 번호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중요한 표현은 원래의 내용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자유를 얻는다는 건요, 진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바꾸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의 내용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끊고 옮기기가 좀 그래서 좀 무리하게 강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뭐래요? 사실성이 떨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겠죠. 근데 결과 놓고 봤더니 영화제 상을 많이 받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뭐가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용에 너무 집중해요. 사실성에 너무 집중을 하면 오히려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정확성, 신뢰성을 너무 따지면 영화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안 됐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넘어갈게요. 자, 테스트 2의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사회를 전하는 젊은이와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이끈다라고 추상적으로 내용이 나왔네요. 일단 연구 대상은 움직이는 표적입니다. 이유는 계속 변화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점에 있어서 사회과학은 문제를 갖죠. 왜요? 사회과학의 원래 특징이 뭔데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긴 시간을 필요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현상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계속 움직이는 표적, 기술이 변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고요. 이렇게 기술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자주 변하면서 연구가 그냥 복잡해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네요. 자, 테스트 2의 37번입니다.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가 조직되고 지배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회를 조직하고 지배하기 위한 방식을 보려면, 이 방식을 보려면 의사소통 방식을 보면 된다, 이 말인데요. 옛날 고대 고술 사회에는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근데 언어 체계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기득권이었던 이 종교계 성직자들은 언어 체계 때문에 체제가 전복적이다, 죄악이다라고 불평불만 비난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뒷내용이에요. 여기는 잘렸다기보다는 안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성직자들이 이 글을 통제하면서 글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글이 없을 때는 자, 신을 믿으면 된다라고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글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서 성직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체제 전복이다, 죄악이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는 방법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2-39번입니다. 모든 영장류처럼 인간의 1차 지각 능력은 시각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1차 지각 능력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을 일단 첫 번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눈으로 보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에 뭐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을 감지하는 것, 진짜 보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칸트는 잘못 말했대요. 보는 것, 다르다는 의견은 칸트의 잘못된 영향이고요. 제대로 된 뭐예요?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수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 나왔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시적 속성을 감지, 이게 바로 이제 그냥 보는 걸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 이게 바로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통합함으로써 감각과 인식이 합쳐져서 시각이 형성된다라는 쉬운 내용입니다. 2-40번입니다.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친구를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요, 혼자서 생존 가능성을 연구하면 혼자기 때문에 이제 고려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혼자 평가하기엔 시간이 좀 늦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사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늦어버리지 않죠. 결국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다양한 환경에 사는 종이 유용하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다양한 환경에 사는 종은 다양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갈 때마다 자기랑 비슷한 어떤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유사한 개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특정한 환경에 수용 능력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애들이 몰리면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거꾸로 비슷한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비슷한 친구를 피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음이 좀 급한데 방송 때문에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로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